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외과 의사 김동헌입니다. 여러분 매년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보건의 날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오늘은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세계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건의 의미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준호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라는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준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총 47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산시 의회에는 그 상임위원회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시민들의 의료, 복지, 또 사회 분야, 여성, 노인, 예. 그리고 환경 분야까지 예. 총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예.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복지환경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보건에 관계되는. 그 세계 보건의 날이 사실은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날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 보건의 날은요, 이제 WHO, 예. 아까 말씀하셨던 WHO가 만들어진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건을 기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4월 7일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보건의료 계열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법정 기념일로 예. 4월 7일을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세계보건기구는 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뭐 대부분 좀 피상적으로 알겠지만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먼저 WHO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잖아요. 네네. 피파 가맹국이 206개국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WHO는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정말- 많은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넘으면 골이잖아요. 공이 그물을 넘으면 골이잖아요. 그런데 보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WHO에서는 어떤 감염병이나 인류에게 위험이 될 큰 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WHO의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룰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고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보건의 날에 맞춰서 그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표로 삼아서 1년 동안 장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슬로건은 Health for All, 모두를 위한 건강, 뭐 이런 게 슬로건이 있었는데 올해 슬로건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시는지? 네, 올해는 My Health, My Right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건강, 나의 권리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 건강과 이 권리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권리권에 대해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준 것 같고요. 근데 WHO도 매년 이렇게 그 슬로건을 참신한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소재가 고갈이라서 뭐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건강이란 것은 그 정의부터 WHO에서 정했는데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그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아주 그 상태를 얘기하고 우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할 권리는 국가나 인종, 뭐 성별 이런 걸 불문하고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뭐 인생의 전부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국가별 건강 평등성을 알아보는 글로벌 조사인 그 건강 포용성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혹시 이게 뭐 세계적인 등수도 알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이제 있겠습니까? 건강 포용성 지수라는 것은 좀 학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구 사회학적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는 각자 다른 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 나이, 소득분위, 뭐 아니면 뭐 소수자들까지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학적 특성을 분류하지 않고도 누구나 건강하고자 하는 인식도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포용성 지수라고 합니다. 네네.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예.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은 국민 누구나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이 순위화 시켜놓은 겁니다. 네.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도 제끼고 1등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뭐 G8에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세계 순위에도 저희가 상위권을 한번 세계 순위는 제가 보니까 6위로 이제 내년에는 한 5위권 안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뭐 딱히 그건 체크해 본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한 5, 6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우리 이 건강 포용성이 높다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실제로 시민의 건강 보건 복지와 관련된 현장을 많이 다니실 건데 대한민국 보건 의료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이 객관적인 척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예, 예. 엄청 높은 수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첫 번째 척도고 예. 두 번째로는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횟수가 14회에서 15회 이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인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상당히 높이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돼야 된다고 늘 욕심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그 환자의 대기 시간, 예약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또 사망률, 또 치료 성적 이런 게 세계에서 아주 우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사, 간호사 인력 규모가 OECD에 비해서 적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 적은 인력으로 아주 효과적인 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거죠. 교육에 이것과 더불어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보건 교육이 뭐 왜 중요한지 혹시 보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보건을 잠시 빼둘게요. 이제 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예.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의 기능과 역할 차이는 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교육받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근데 보건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개인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렇죠.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 예.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은 사망률이 그만큼 낮고, 그죠? 병에 걸릴 확률도 떨어진다. 뭐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스크도 잘 쓰고 손 씻기도 잘하고 또 어르신도 아주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게 지내갔고 또 아주 그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이런 일이 부러워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의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그죠? 이 보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 이 예, 인간은 태어나고 예. 죽을 때까지 예. 지키거든요. 예, 예, 나를 지키고 예.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예.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안보적 측면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또 질병과도 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건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 교육은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금방 말씀하신 중에 그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공부해서 알기는 쉬운데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4살 아이가 아는 일도 5살 애가 아는 일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보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뭐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보건이라는 것은 영역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 손 씻는 문제, 예, 예. 그리고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경이 있었을 때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제, 예. 그리고 성교육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식습관까지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 가이드북,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북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보급도 하고 있고요.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부산시 의회도 또 교육감과 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예. 보완책들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우리 부산에서도 보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팬데믹이 오면 그죠?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 2가지 정도가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도권 1급 체제 예. 중에서도 의료 영역이 가장 수도권 1급 체제가 심한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수준인데 또 중소도시나 또 시골로 가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응급실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조금 더 이 의료에서 외면받는 국민들을 어떻게 응급질환에서부터 케어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외산소라고 합니다. 내외산소 아마 교수님 보셨겠죠? 예, 네. 예, 내외산소.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소아과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계 출산율이 뭐 0.7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예. 저출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지원하시는 의사분들께서 없는 그걸 필수 의료라 그러죠. 네, 예.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산부인과, 소아과로 유도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네, 네. 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네. 지원금을 국가가 제공하고 네. 이 시골 도시나 외면받는 필수 의료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부산 같은 경우도 학원은 있어요. 학원이 있는데 달랑 100만 원 지원금만 드립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사들께서는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사실은 달콤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현실성 있게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을 이 필수 의료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를 정치권에서 좀 하루빨리 의논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의료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다음에 치료 성적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환자의 대기 시간 그다음에 그 예약을 하고 진료받는 시간 이런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OECD에서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높게 나와 있고 접근성이 편하고 이제 좋은데 단 한 가지 문제는 그 필수 의료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그뿐이 아니고 흉부외과, 외과 네. 뭐 이런 분야의 의사 수가 모자라고 지원을 잘 안 한다.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저도 외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 이제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그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전공의들에게 지원. 전공의들입니다. 예. 네. 전공의들은 그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전공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첫째 자기 자기 성취 이런 보람, 자긍심 이런 걸 느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입이 보장돼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필수 의료는 우리가 그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지금 그 적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의 90%, 뭐 80%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 미치고 그다음 지난번에 그 이화여대 소아과 신생아실의 문제로 의사들이 처벌받을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리스크가 큽니다. 이 법적으로 어떤 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3D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받고 나서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죠? 그 대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여건 이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그 100만 원 지원은 큰 메리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치권에서 의사분들이 마음껏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들을 치료하는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이랑 의료인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중앙에는 물론 되고 있지만 특히나 지방에서부터 의료가 약한 곳에서부터 지방의회와
이 지방 의료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대도시에는 우리가 가서 보면 뭐 전봇대 하나만큼 병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는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 아닙니까? 그죠? 의료보험 수가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의사는 자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유업으로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통제는 국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원적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대도시나 이런 곳에는 개원하기도 좋고 사람이 많으니까 되는데 사실은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가 저기 시골 가서 이제 개업을 하면 그건 봉사를 하면 몰라도 뭐 개업이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그 공공의료 정책, 쉽게 말해서 뭐 보건지소라든지 또 공공의료 장학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제 거리 좀 보내려면 의사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 간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가족이 있고 나름대로 그 봉사만 제 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 인구가 반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권역에. 서울 경기에 예. 반 이상이 있으니까, 그 의료 서비스도 아무래도 그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다음 큰 병원도 우리나라 빅5 하는 큰 병원도 다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지 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의료뿐만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은 인구거든요. 인구가 많은 곳에 산업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고요.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뭐 또 다른 공기관은 대구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의 재분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살다 보면은 뭐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 또 여당과 여당에서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령 국회를 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문제 뿐만 아니고 뭐 정말 이 중량감 있는 외국 기업을 또 부산에 유치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은 우리가 지방에도 인구가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의료도 또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국제학회를 부산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스코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국제학회를 개최하면 실사단이 사전에 옵니다. 와서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걸 보는데 우리 그 서울에서 하면 그냥
직통공항으로 한 60여 개국에서 참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직통으로 올 수 있는데 부산은 전부 환승을 해야 되고 또 인천이나 김포에서 내리더라도 KTX를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저희가 부산이 엄청난 발전을 받을 겁니다. 예. 지금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제 곧 아마 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건데 그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가 국제 자유 도시가 되고 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발전했죠. 예. 인천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예. 똑같은 사례였는데요. 부산이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가 되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은 작게 내고 부산에서 무역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가덕신공항입니다. 2029년까지 개항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24시간 공항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가덕신- 24시간 공항 그게 이제 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올 때 시차가 다르거든요. 그 비행기가 적절한 시점에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저녁 한 새벽 한 2시에 비행기를 타야 이 우리나라에 내릴 수가 있거든요. 24시간 공항이 안 되면 뭐 하여튼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7시에서 11시인가 네. 저녁 11시인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공항이 안 되니까 이 또 뭐 못한다는 거 있죠. 그 이제 보통은 공항을 생각하시면은 여객만 생각하세요. 네. 여행 가거나 출국 입국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물류가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 예, 그 공항이 예, 확보가 그렇습니다. 되면은 네. 물류에 있어서 엄청난 우리가 흑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제가 중에서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의료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자동차 부속 비싼 거, 네,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네 맞습니다. 핸드폰, 네, 이건 전부 저 항공 물류로 맞습니다. 물류로 왔다 갔다 들어간다. 한다는 예, 소리를 들은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공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도로를 확보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산이 아마 가덕신공항으로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료까지도 정말 큰 혜택을 볼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고 발전이 돼져야 우리가 의료도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네,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의료가 뭐 붕괴 직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붕괴 직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부산 같으면 부산을 예를 들면 서울로 가는 네. 그 율이 제일 낮은 도시가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또 서울로 가는 이유를 보니까 환자분들 저는 진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의 인구가 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경인 지역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 편찮고 이러면은 자녀분들이 휴가를 내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서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모님이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데 그냥 있을 수도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올라오세요. 우리 여기 큰 병원에 의뢰인지를 해놓겠습니다. 이래가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전부 그 의료만 따로 떼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도시와 국가의 인프라 네.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인구가 그 집중되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저희들도 그 지방이 아니고 그 저 시골에 무의촌 진료를 많이 가거든요. 무의촌 진료를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가보면 요새는 그 지리산 밑에 그 청학동에 최근에 갔었는데 거기서 진주까지
차를 타면 한 2, 30분 하면 진주까지 갑니다. 진주에는 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서 현실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없는데 젊은 사람은 다 도심지로 나가고 없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노노 케어. 그런 현상인데 이제 차만 좀 있고 뭐 나름대로 좀 활동성이 있고 하면 그냥 뭐 근처에 병원으로 가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동네에 그 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서비스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를 이제 의료만 딱 떼놓고 보면 의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도 인프라면은 굉장히 그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무의촌이라는 게 사실상 뭐 거의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다 가 있고 또 워낙 우리가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바로 연결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의료의 붕괴는 우리가 그 의료 전달 체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의료 전달 체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응급실에 보면요, 네. 병상이 없습니다. 네. 그 응급실 병상이 부족한 게 네. 자가 진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응급실에 가야 될 질환인지 예.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인지를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정말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예. 조금만 아파도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우리 뉴스에서 보는 응급실 뺑뺑이 예. 예. 사건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조금 더 확립을 할 예. 필요성이 있다. 정말 관여하는. 환자의 질병의 수준에 따라서 예. 이 병원의 등급을 맞게끔 진찰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그래서 보입니다. 이제 지금 119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급하면 119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19는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 병원을 쭉 찾거든요. 그 관내에 혹은 가까운데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우리 병원에는 한 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환자가 또 오면은 시간을 다투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시간을 다투면은 다른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미리 조사를 해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119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 2차 의료기관을 안 거치고 3차로 바로 가는 경우는 수가를 되게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응급도 아닌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내 손톱 밑에 가십니다. 네. 남들은 막 암이 걸려서 암성 통증이라도 내가 안 아프면 그냥 마음은 그냥 아프지요. 뭐 이래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그 내 손톱 밑에 가시는 굉장히 급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응급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심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아프면 막 급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되는데 이거를 잘 어떻게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교수님 말씀을 제가 대본 위에다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치 현장에 돌아가서 예. 이제 국회의원들께도 보고 드리고 또 부산시의회 복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조치를 예. 하고 예. 하도록 메모를 하고 딱 별표까지 제가 예. 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 결국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대도시와
그 시골 네. 이 그 의료 체계가 이제 서비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좀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구 문제예요. 뭐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늘어나는 거고 산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료 산업도 함께 필수 산업이거든요. 의료 산업이.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방어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둬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저출산으로 가장 미래가 우려받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은 의료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방어에 정말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 의료가 여러 가지 그 결국 문제들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네, 갖게 맞습니다. 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디서든지 건강을 보장받고 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래도 이런 우리나라의 그 뭐 지금 우리가 잘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다 뭐 잘한다 이래 버리면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보건 의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같은 거 이런 것 좀 나름대로 우선은 저는 제가 이 활동을 하다가 예. 이렇게 의료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응급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들은 뭐 이유가 교통수단을 있죠.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데 예. 급성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가야 되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만 보더라도 금정구, 예. 기장, 예. 강서구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아, 예, 예. 네, 이게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고 예. 월드컵도 유치했고 아시안 게임도 유치했고 엑스포도 도전했던 도시인데 예. 이 기초단체 세 군데에는 응급실이 없거든요. 이 금정구 같은 경우를 잘 봐야 돼요. 예, 예. 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 환자들이 경남까지 갑니다. 양산 부산 대병. 네, 양산이 행정적으로는 경남이거든요. 네, 네. 근데 부산 시민이 아플 때 경남에 가서 조치를 받는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에 사는 시민의 자부심이 좀 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에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에는 그 침례 병원이 네, 있다가 이제 경영이 잘 안 됐어. 네, 그 병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침례병원이 처음 만들 때는 우리 6.25 직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병원인데 그래서 봉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때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외국인 의사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 이제 병원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일하고 하면 되고 세워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지만 이 병원이 그냥 그 노동 집약 산업이거든요. 네, 노동 집약 산업이고 뭐 그야말로 이 잘 경영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병원 하나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 2017년도에 도산을 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 공공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례병원 부지 자체를 지금 부산시가 매입을 했어요. 아, 예. 499억 원에 예. 매입을 했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예. 시민들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보공단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예. 심의가 통과되면은 예. 금정구에 계시는 우리 부산 시민분들도 예. 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이용이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전달 체계하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필수 의료 부분은 혹시 이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수 의료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이제 필수 의료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이 이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뭐 가령 중요하지 않은 의료 영역이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성형이나 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생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후순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흉부라든지 뭐 응급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저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우선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가 없이는 인류가 없다. 필수 의료가 없이는 우리 국민들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들 그 3D라 생각하고 또 뭐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지원자가 없고 뭐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개선하느냐 네. 그 방법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 좋은 방안을 내서 이것이 개선돼야지 우리나라 그 보건 의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아직 그래도 뭐 우리 어렵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암 수술이나 심장 수술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셈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장래가 이제 사실 걱정이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 그 보건 의료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인들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치인들이 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예. 수면이 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 의료를 위해서 충분히 숙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 하면은 잦은 또 외식을 하거든요. 또 네, 사람들 네. 많이 만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네. 뭐 좀 좋은 음식, 네.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다 네. 싶으면은 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습관. 예. 그리고 더불어서 또 감염병에 감염된 것 같다 하면은 이 WHO나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잘 준수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세계 보건 의료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장수학을 하는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 제가 그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인간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 물론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제 과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주장을 하기로 소량의 식사를 하되 5가지 색깔 이상의 식사를 골고루 하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자. 세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자. 그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치매 같은 게 걸려버리면 이제 뭐 삶의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도 외우고 노래 가사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그 뇌 활동을 많이 하자. 뇌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가 늦게 온답니다. 그 뇌세포가 이게 나이가 들면 다 떨어져 나가고 죽지만 그래도 뇌 운동을 많이 하면 뇌세포에서 돌기가 나와가지고 옆에 세포하고 이렇게 연결망을 좋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여러 가지 그 지적 활동, 뇌 운동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우리
이준호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의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프다 이러면은 내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잘 되어 있고 또 보험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의료진에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또 의사분들께 몸을 점검받는 습관이 큰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료 현장에서 또 어떤 개선되어야 될 뭐 문제점이나 이런 시스템이 발견되시면은 또 우리 같은 정치인들 요즘에 홈페이지 찾으면 핸드폰 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특집으로 메디컬 포커스를 꾸며봤는데요. 올해 슬로건인 나의 건강, 나의 권리 잊지 마시고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건강과 주변의 보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